공원 벤치에 웅크린 채 소희는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후드티 아래 자신의 몸을 꼭 껴안았다. 사흘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6살 남짓한 어린 소년이 그녀 앞에서 넘어졌을 때 소희의 내면에서 자신의 비참함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떨리고 더러운 손으로 소희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을 느끼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그 시선들이 말하는 듯했다. 그녀는 무시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긁힌 무릎을 닦아주고 풀린 신발끈을 묶어주며 다른 누구도 해주지 않을 말을 건넸다. 우리는 모두 가끔 넘어져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고급 세단 안에서 재벌 기업 후계자 정태호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아들 정우는 2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웃음을 잃었다. 하지만 지금 이 낡은 옷을 입은 낯선 여자에게 활짝 웃고 있었다. 최고의 심리 상담사도 자격 갖춘 보모도 심지어 그 자신도 아들의 눈에서 그런 반짝임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몇 초 후 이 부유한 남자는 세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오니 한 편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지선은 서울 남산공원의 차가운 콘크리트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날씨가 쌀쌀해지자 그녀는 낡은 후드티의 소매를 손가락으로 잡아당겼다. 팔꿈치 부분은 너무 닳아서 올이 풀리고 있었고 바지는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랜 지 오래였다. 그녀의 모습은 주변에 정돈된 공원 환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배고픔이 그녀의 뱃속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를 괴롭히는 건 다른 문제였다. 오늘 밤 어디서 잘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다. 노숙자 쉼터는 월요일마다 일찍 문을 닫았고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벤치에서 몸을 떨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을 저녁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또 하룻밤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지선은 중얼거렸다.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그녀의 시선이 길 건너편에 있는 어린 소년에게 향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즐겁게 비둘기들을 쫓아다니며 두 팔을 흔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소년이 땅에서 튀어나온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 충격음이 지선의 귀에까지 들렸다. 지선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고를 목격한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도움을 주려고 다가간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른 행인들은 그저 무관심하게 지나갔다. 소녀는 울고 있었다. 놀란 눈으로 눈물을 닦으며 이마에 긁힌 상처를 만지작거렸다. 그의 신발끈은 완전히 풀려 있었다. 지선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소년 앞에 쪼그려 앉았다. 괜찮니?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지저분한 외모가 아이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듯이 하지만 소녀는 그녀를 두려움 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경계심은 없었다. 신발끈 묶는 것 도와줄까? 지선이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선은 조심스럽게 그의 바지에서 흙을 털어내고 신발끈을 매만졌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이 작은 행동에 모든 정성을 다했다. 소녀는 울음을 그치고 그녀가 신발끈을 묶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름이 뭐니? 지선이 첫 번째 신발끈을 묶으며 물었다. 도윤이에요. 소년이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다. 도윤아, 넘어져서 아프지? 하지만 이제 괜찮을 거야. 지선이 따뜻하게 말했다. 소년은 활짝 웃었다. 그 순수한 미소가 지선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하지만 지선이 몰랐던 것은
공원 옆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안에서 한 남자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민준 도윤의 아버지였다. 그는 차 안에서 낯선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돕는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행동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미소가 민준의 얼굴에 번졌다. 수년간 그는 아들을 위한 완벽한 보모를 찾고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도윤은 누구와도 정서적 연결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이 낯선 여자의 따뜻한 행동에 도윤이 보인 반응은 그를 놀라게 했다. 민주는 도윤이 공원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본 후 몇 초 동안 차 안에 머물렀다.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는 즉시 차 문을 열려다 멈추었다. 누군가가 이미 도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녀는 남루한 옷차림이었다. 낡은 후드티, 색이 바랜 청바지, 그리고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분명 노숙자처럼 보였다. 민주는 망설였다. 사회적 본능이 위험을 경고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제자리에 묶어두었다. 그는 그 여자가 놀랍도록 온화하게 도윤을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동작에는 서두름이 없었고 오직 순수한 관심만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이 그녀에게 보인 반응이 특별했다. 그의 아들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누구에게도 그런 신뢰를 보인 적이 없었다. 아빠, 도윤이 달려오며 외쳤다. 그 여자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번졌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섰고 한 발자국 물러났다. 민준은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다. 도윤아, 괜찮니? 그가 아들에게 물었다. 네, 이 누나가 도와줬어요. 도윤이 밝게 대답했다. 신발끈도 묶어주고 무릎도 닦아줬어요. 민준은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마주 보았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녀는 생각했던 것보다 젊어 보였다. 아마 20대 후반쯤 될까?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부드러움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제 아들을 도와주셔서요. 별 말씀을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아이가 넘어진 걸 봤을 뿐이에요. 민준은 그녀가 불편해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옷을 의식하며 몸을 약간 뒤로 기울였다. 괜찮으세요? 그가 문득 물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네, 괜찮아요. 그녀가 망설이며 대답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민준이 물었다. 지선이에요. 강지선. 도윤이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선 누나, 우리랑 같이 가요. 지선은 당황했고 민준도 놀랐다. 도윤은 평소에 낯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아이였다. 그는 심지어 민준이 고용한 보모들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도윤아, 지선 씨는 바쁠 수도 있어.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저 별로 바쁘지 않아요. 지선이 말했다. 그녀의 뱃속이 갑자기 울렸고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다. 민준은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충동적이었고 어쩌면 비합리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마치 운명이 개입한 것 같았다. 혹시 저희와 함께 저녁 식사하실래요? 그가 제안했다. 작은 감사의 표시로요. 지선은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러나 도윤의 기대에 찬 얼굴과 그녀의 배고픔이 결정을 내리게 했다. 괜찮을까요? 그녀가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물론이죠. 민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제 아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건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동안 민준은 지선의 뒤에서 아들의 눈에 생기가 돌아온 것을 보았다. 이 우연한 만남이 그들 모두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는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다른 공원 이용객들은 이상한 조합을 이루는 세 사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부유해 보이는 남자, 활기찬 아이, 그리고 노숙자처럼 보이는 여자. 하지만 민준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아들의 행복만을 생각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선은 얼어붙었다. 유리문 너머로 샹들리에와 흰 테이블보가 보였다. 웨이터들은 검은 조끼를 입고 우아하게 손님들 사이를 오갔다. 여기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지선이 불안하게 물었다. 민주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괜찮아요? 다른 곳으로 가죠? 더 편안한 곳으로요? 그들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 작은 분식집에 도착했다. 따뜻한 불빛과 김이 나는 음식 냄새가 지선을 방했다. 이곳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녀에게는 더 편안했다. 여기 어때요? 민준이 물었다.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그날 진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구석자리에 앉았다. 도유는 신이 나서 메뉴판을 들여다보았다. 떡볶이 먹고 싶어요. 물론이지, 민준이 대답했다. 그는 지선을 바라보았다.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지선은 쑥스럽게 메뉴를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 맛있어 보였다. 김치찌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김치찌개, 떡볶이, 그리고 만두 세트도 추가해 주세요. 민준이 주인 아주머니에게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 밑에는 여전히 흙이 끼어 있었고 피부는 거칠었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로 내렸다. 도윤이는 몇 살이에요? 지선이 침묵을 깨뜨렸다. 6살이에요. 민준이 대답했다. 곧 7살이 되지. 활발한 아이네요. 지선이 말했다. 요즘은 별로.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실 오늘 당신과 있을 때처럼 밝은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지선은 민준의 얼굴에 슬픔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두 분이, 그러니까 도윤이 어머니는, 지선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2년 전에 떠났어요.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교통사고였죠. 죄송해요. 지선이 진심으로 말했다. 음식이 도착했다. 도윤은 즐겁게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다. 지선은 김치찌개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따뜻한 음식의 맛이 그녀에게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맛있어요? 민준이 물었다.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엄성의 순간이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도윤은 지선에게 학교와 친구들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는 마치 그녀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지선은 그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고 진심 어린 질문을 했다. 민준은 아들과 지선의 상호작용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는 도윤이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도윤은 감정적으로 위축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낯선 여자와 함께하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선은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어디 가세요? 도윤이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갈 곳은 다시 그 차가운 공원 벤치뿐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에서 불안을 읽었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도윤이도 그럴 거고요. 지선은 망설이며 명함을 받았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지만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았다. 도윤이 손으로 키스를 날렸고 그녀는 그것을 받아 가슴에 품는 척했다. 사흘이 지났다. 지선은 여전히 그 명함을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녔다. 밤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민준의 이름과 번호를 읽었다. 이정민준, IT 기업 대표.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매번 용기가 부족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다. 지선은 밤새 비가 내린 공원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옷은 축축했고 온몸이 아팠다. 지선은 벤치에서 일어나 몸을 쭉 폈다. 배고픔이 그녀의 뱃속을 갉아먹었다. 공원 한쪽에서 김 할머니가 떡볶이 노점을 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선을 알아보고 손짓했다. 아가씨, 쟁반 좀 들어주면 떡볶이 한 접시 줄게.
지선은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 할머니를 돕기 시작했다. 아침 시간이라 손님이 많았다. 지선은 쟁반을 들고 주문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였다. 지선 누나! 갑작스런 목소리에 지선은 거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도윤이 그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다. 그 뒤로 민준이 걸어오고 있었다. 도윤아! 지선이 놀라서 외쳤다. 도윤은 그녀에게 달려와 허리를 꽉 안았다. 그의 열정적인 포옹에 지선은 감정이 북받쳤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그녀를 이렇게 방했을까? 와줬구나. 지선이 부드럽게 말했다. 매일 올까 했는데 아빠가 안 된대요. 도윤이 투정을 부렸다. 오늘은 제가 고집 부렸어요. 민준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선을 보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지선씨.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지선은 머리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지저분한 모습이 부끄러웠다. 어젯밤 비로 인해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더러웠다. 이렇게 보게 되어 죄송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미리 연락도 없이 와서 죄송합니다. 김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선아, 친구니? 네, 민준이 대답했다. 저희는 며칠 전에 만났어요. 오, 좁네, 할머니가 말했다. 이 아가씨는 착해, 매일 도와주지. 지선은 얼굴이 빨개졌다. 민주는 그녀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피곤한 눈과 창백한 얼굴에서 힘든 밤을 보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침 드셨어요? 민준이 물었다. 지선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우리와 함께 먹어요. 그가 제안했다. 도윤이도 좋아할 거예요. 네, 도윤이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지선 누나랑 아침 먹고 싶어요. 지선은 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가. 벌써 많이 도와줬어. 그들은 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로 갔다. 민주는 지선을 위해 따뜻한 스프와 샌드위치를 주문했다. 도윤은 계속해서 지선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그녀가 좋아하는 색깔, 음식, 동물에 대해서. 식사를 하는 동안 지선은 점차 긴장을 풀었다. 그녀는 도윤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고 때로는 웃기도 했다. 민주는 그녀의 웃음소리를 듣고 놀랐다. 그것은 부드럽고 맑았다. 도윤이 학교는 어때요? 지선이 물었다.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요즘 조금 힘들어해요. 선생님께서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 지선이 도윤을 바라보며 물었다. 학교가 재미없니?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말씀이 지루해요. 지선은 생각에 잠겼다. 가끔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네가 배우는 것들은 정말 중요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녀의 말이 멈추었다. 지선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불편했다. 계속 말해요. 민준이 격려했다. 그냥 내가 너였으면 더 열심히 공부했을 거야. 기회가 있을 때 말이지. 지선이 부드럽게 말했다. 토요일 아침 남산공원은 이른 봄의 햇살로 빛나고 있었다. 지선은 어젯밤 쉼터에서 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덕분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그녀의 옷에서는 여전히 값싼 비누 향이 났지만 적어도 깨끗했고 그녀는 좀 더 인간다운 기분을 느꼈다. 지선은 공원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 시간을 좋아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공원은 평화로웠고 그녀는 잠시나마 자신의 상황을 잊을 수 있었다. 지선 누나, 갑작스러운 외침에 지선은 놀라 돌아보았다. 도윤이 활짝 웃으며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뺨은 상기되어 있었고 티셔츠는 땀으로 약간 젖어 있었다. 그 뒤로 민준이 배낭을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도윤아, 안녕. 지선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오늘 아침부터 나왔구나. 네, 아빠한테 공원에 가자고 졸랐어요. 지선 누나 만날 수 있을까 봐요.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다. 지선은 민준과 눈을 마주쳤다. 그는 약간 부끄러운 듯 어깨를 으쓱했다. 아침 식사하셨어요? 민준이 가까이 다가와 물었다. 지선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그럼 우리와 함께 어떠세요? 소풍 준비를 해왔어요.
민준이 배낭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는 가방을 열어 보여주었다. 안에는 김밥, 과일, 주스, 그리고 몇 가지 과자가 있었다. 화려한 것은 없었지만 정성 들여 준비한 가정식이었다. 도윤이가 김밥 싸는 것을 도왔어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와, 정말 맛있겠는데. 지선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들은 공원에서 그늘진 자리를 찾아 돗자리를 펼쳤다. 도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지선과 민준은 음식을 꺼내 정리했다. 솔직히 말하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이가 어제부터 당신 생각만 했어요. 지선 누나는 아침에 뭐 먹을까? 지선 누나는 비 맞으면 어디서 자나 하면서요. 지선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누군가가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 적이 없었다. 좋은 아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인 것 같아요. 민주는 쓸쓸하게 웃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아내가 떠난 후로 도윤이는 많이 달라졌어요. 웃음이 사라졌죠. 하지만 지금은 웃고 있어요. 지선이 도윤을 가리키며 말했다. 소녀는 나비를 쫓아 즐겁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침을 먹었다. 도윤은 지선에게 학교 이야기를 열심히 들려주었고 자신이 그린 그림도 자랑했다. 지선은 주에 깊게 들어주었고 진심 어린 칭찬과 질문으로 대답했다. 식사 후 도윤은 근처에서 도마뱀을 발견했다고 흥분해서 지선을 데려갔다. 민주는 거리를 두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아들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가 중천에 뜨자 도윤은 돗자리 위에서 잠이 들었다. 지선은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아이를 덮어주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선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제가 겪어봤거든요. 추위가 어떤 건지.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다. 지선 씨, 당신에게 제안이 있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지선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도윤이를 돌봐주는 일이요. 지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의심이 가득했다. 농담하시는 거죠?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전혀요. 민준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도윤이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달라져요. 당신은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요. 월요일 아침 지선은 쉼터를 나서며 누군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공원의 익숙한 벤치에 앉았다. 그녀는 하루 계획을 세우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준의 제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토요일 소풍 이후 그녀는 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며 이틀을 보냈다. 내가 정말 아이를 돌볼 자격이 있을까? 지선은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따뜻한 종이컵 위에서 떨렸다. 갑자기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지선이 고개를 들자 민준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깔끔한 흰색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다. 출근길인 듯했다. 또 당신이군요. 지선이 그가 다가오자 말했다. 방해됩니까? 민준이 물었다. 경우에 따라 다르죠. 지선이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커피 가져왔어요? 민준은 웃으며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녀 옆에 앉았다. 아니요. 하지만 답변을 들으러 왔어요. 지선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신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뢰는 시간을 들여 쌓는 것이죠. 민준이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본 것이 뭐죠? 지선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낯선 소년의 신발끈을 묶어준 여성. 그것은 가장 알 수 없는 진실함이었습니다. 지선은 민준의 진지한 표정에 말문이 막혔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는 노숙자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고급 아파트 단지에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 과거에는 자랑스럽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지선이 낮은 목소리로 인정했다. 그녀의 손이 커피잔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한 적이 있나요? 민준이 물었다. 아니요. 훔친 적은요? 지선은 고개를 숙였다. 네, 하지만 오래전 일이에요. 배고파서. 그렇다면 당신의 과거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당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지선은 민준의 말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왜 하필 저인가요? 분명 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도윤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떤지 보셨잖아요. 민준이 설명했다. 아내가 떠난 후 그 아이는 변했어요. 웃음이 사라졌죠.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는 다시 예전의 도윤이가 됩니다. 지선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도윤을 좋아했다. 그 아이의 순수한 웃음과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그녀가 실용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단순해요.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숙제를 도와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그냥 함께 있어주세요. 당신이 그에게 주는 것은 그 어떤 교육보다 값진 거예요. 급여는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지내죠?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급여도 당연히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생필품도요. 지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제가 지쳐서 떠나고 싶어지면요? 그녀가 물었다. 그렇다면 떠나시면 됩니다. 민준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어떤 약속도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지선은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긁적였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매일 당신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그는 지선에게 주소가 적힌 명함을 건네고 작별 인사를 했다. 지선은 명함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항상 불확실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마침내 찾아온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지선은 시장에 가지도 쉼터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목적 없이 서울 거리를 걸었다. 민준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것은 너무 좋게 들려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인생은 그녀에게 그런 선물을 주지 않았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지선은 강변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강남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보였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내가 거기에 어울릴 수 있을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강 위로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다. 빨갛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지선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18살 때 고아원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생존 투쟁이었다. 가끔은 음식을 훔치기도 했고 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했으며 때로는 자존심을 버리고 구걸하기도 했다. 내가 정말 아이를 돌볼 자격이 있을까? 그녀는 다시 자문했다. 그때 주머니에서 민준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강남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지선은 민준에게 했던 질문을 기억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지선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세상은 그녀 같은 사람들에게 잔인했다. 그녀는 부유한 사람들의 세계에서 늘 이방인일 것이다. 하지만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도윤의 얼굴이 그녀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 아이의 순수한 미소와 신뢰로 가득 찬 눈빛. 지선은 도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기억했다. 마치 그녀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해가 완전히 지고 강변은 어둠에 잠겼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지선은 민준의 명함을 꺼내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정을 내렸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지선은 민준이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정문 앞에 서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고층 아파트는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져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다. 경비원이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누구 찾으세요? 경비원이 불친절하게 물었다. 이정민준 씨 대기요. 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성함이 강지선입니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한 번 더 훑어보고는 인터폰을 들었다. 지선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경비원이 민준과 통화하는 동안 그녀는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들어가세요. 경비원이 마침내 말했다. 1리치온 1호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낡은 옷, 헝클어진 머리, 장백한 얼굴.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을 다잡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12층에 도착하자 지선은 천천히 전기기 1호로 걸어갔다. 문 앞에 서서 그녀는 한참 동안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다. 손가락이 공중에서 떨렸다. 할 수 있어. 그녀는 속삭였다. 마침내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순간 그녀의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자신이 정말 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문이 열렸다. 하지만 민준이 아니었다. 중년 여성이 그녀를 맞이했다. 단정한 복장과 날카로운 눈빛의 여성이었다. 강지선 씨, 여성이 물었다. 네, 지선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김미연입니다. 이 집의 가정부예요. 들어오세요. 지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선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민준의 아파트로 들어섰다. 현관에서부터 고급스러움이 느껴졌다. 바닥은 윤이 나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벽에는 현대적인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공간은 넓고 환했으며 갓 닦은 바닥과 고급 가구 왁스 향이 났다. 신발은 여기 벗으세요. 미연이 말했다. 지선은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벗고 깨끗한 현관에 놓았다. 그녀의 신발이 주변 환경과 얼마나 대조되는지 느낄 수 있었다. 미연은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은 지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었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탁 트인 전망이 보였다. 하지만 그곳에는 무언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다. 화려하지만 생명력이 부족한 듯했다. 당신 방은 이쪽입니다. 미연이 복도를 따라 걸으며 말했다. 그들이 방에 도착했을 때 지선은 놀랐다. 그녀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고 싱글 침대, 작은 책상, 옷장이 있었다. 창문은 작았지만 충분한 빛이 들어왔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시트를 교체합니다. 미연이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아침 식사는 7시, 저녁은 6시입니다. 도윤이는 학교에서 3시 30분에 돌아옵니다.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지선 누나. 갑작스러운 외침에 지선은 돌아보았다. 도윤이 복도를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왔다. 도윤이 지선의 허리를 안으며 외쳤다. 민준이 도윤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말했다. 지선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다. 첫날 저녁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미연이 준비한 불고기와 각종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지선은 오랫동안 이렇게 풍성한 식사를 하지 못했다. 맛있어요. 지선이 진심으로 말했다. 미연 씨는 최고의 요리사예요. 민준이 대답했다. 미연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였다. 지선은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식사 중에 도윤은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다. 지선은 귀에 깊게 들었고 진심 어린 질문을 했다. 민준은 그들의 상호작용을 조용히 관찰했다. 내일부터 지선 누나가 학교에서 데려올 거야? 도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럴 예정이에요. 민준이 대답했다. 지선 씨가 괜찮다면요. 물론이죠. 지선이 말했다. 다음 며칠 동안 지선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집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법,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만지지 않는 법, 그리고 불려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빠르게 도윤의 일과를 익혔다. 아침에 그를 깨우고 학교 갈 준비를 돕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데려오는 일, 숙제를 도와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함께 놀아주는 것. 도윤은 지선에게 빠르게 애착을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공원을 산책했다. 미연은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필요한 것만 말했고 종종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선을 관찰했다. 하지만 지선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집중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주는 지선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심각한 표정이었다. 도윤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하셨어요. 그가 말했다. 지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도윤이가 달라졌대요.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하고 친구들과 더 잘 어울리고 심지어 발표도 자원해서 한다고요. 지선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민준이 진심 어린 눈으로 말했다. 지선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그녀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누군가에게 정말로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민준의 집에서 2주가 지난 어느 오후, 지선은 도윤과 함께 게임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소년에게 모험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었고 도윤은 바닥에 누워 상상 속 해적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리고 해적선장은 보물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지선이 극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중 미연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선 씨, 미연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가 오늘 저녁 식사에 남아있기를 원해요. 오늘 윤정 씨가 옵니다. 누구요? 지선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의 시누이요. 미연이 간결하게 대답했다. 도윤이의 이모죠. 미연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방을 나갔다. 지선은 의아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윤정 이모가 오시는구나. 그녀가 말했다. 도윤의 표정이 약간 변했다. 그는 그림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전처럼 열정적이지 않았다. 이모는 어때? 지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항상 제가 뭐 하는지 물어보고 공부하라고 해요. 그리고 항상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려서 머리가 아파요. 지선은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도윤도 함께 웃었다. 이야기 계속할까? 지선이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다시 해적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지선은 도윤을 데리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민주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다. 그는 지선을 보자 빠르게 통화를 마치고 다가왔다. 윤정이 오늘 옵니다. 그가 말했다. 아내의 여동생이에요. 도윤에게는 이모죠. 아내가 떠난 후 그녀는 도윤의 삶에 많이 관여해왔어요. 알겠습니다. 지선이 대답했다. 그녀는 민준이 말을 고르려는 듯 잠시 멈추었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도윤을 걱정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이 가족의 역학관계에 대해 더 알게 된 것 같았다. 정확히 7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미연이 문을 열자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카락과 화려한 보석을 하고 있었다. 도윤아, 윤정이 환한 미소로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도윤은 의무적으로 이모에게 인사했다. 윤정은 소년을 안아주고 뺨에 짙은 립스틱 자국을 남겼다. 우리 귀여운 조카, 그녀가 말했다. 더 말랐네. 밥 제대로 안 먹니? 민준이 다가와 윤정을 맞이했다. 그녀는 그의 뺨에 키스하고 마침내 지선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당신이 새로운 윤정이 잠시 멈추었다. 보모군요. 강지선입니다. 지선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윤정은 지선을 위해서 아래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지선의 낡은 청바지와 단순한 티셔츠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있었지만 그것은 눈까지 닿지 않았다. 어디서 오셨어요, 강씨? 윤정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밑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다. 서울에서 자랐어요. 지선이 간결하게 대답했다. 학력은요? 어느 대학을 나오셨나요? 지선은 불편함을 느꼈다. 대학은 가지 않았어요. 윤정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전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지선이 애매하게 대답했다. 민준이 개입했다. 윤정 저녁 준비됐어. 먼저 식탁에 앉을까? 저녁 식사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윤정은 계속해서 지선에게 질문을 던졌다. 가족 배경, 경험, 그리고 도윤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들은 겉으로는 무해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의심과 비판이 담겨 있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윤정이 물었다. 지선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오, 안타깝네요. 그럼 누가 당신을 키웠나요? 잠시 할머니와 살았고 그 후에는 지선이 망설였다. 여러 곳에서 지냈어요. 여러 곳이라니요? 윤정이 파고들었다. 길에서도 살았어요, 한동안. 지선이 마침내 인정했다. 윤정은 거의 와인에 목이 메일 뻔했다. 길에서요? 네, 문제라도 있나요? 지선이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의 눈은 도전적이었다. 윤정은 가짜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물론 아니죠. 그냥 길거리에서 살았던 사람이 민준의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된 것이 좀 놀랍네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저에게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하는 것도 놀랍네요. 지선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윤은 불안한 눈빛으로 어른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민주는 목을 가다듬고 화제를 바꾸려 했다. 도윤아, 학교에서 새로 배운 것 이모에게 말해드리지 그래? 긴장된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지선은 설거지를 돕겠다고 제안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윤정의 날카로운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미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할게요. 도윤이나 봐주세요. 지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윤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가며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를 들었다. 확신해? 윤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아. 길거리에서 살았다고 했잖아. 도윤에게 오랫동안 일어난 최고의 일이야.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너는 도윤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 윤정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다. 둘 다를 위해서. 민준이 확신을 담아 말했다. 도윤이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봤잖아. 지선은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배경을 알아봤어? 윤정이 물었다. 길거리에서 살았다면 범죄 기록이 있을 수도 있어. 약물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민준아, 넌 너무 순진해. 나는 내 직감을 믿어. 민준이 말했다. 그녀는 도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 네 아들의 안전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직감을 믿는다고? 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선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도윤의 방으로 들어갔다. 소녀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이모가 또 싸우고 있어요? 도윤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니, 그냥 어른들 대화야. 지선이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책 읽어줄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선은 책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윤정의 말이 그녀를 괴롭혔다. 물론 그녀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그녀를 정의하지는 않았다. 1시간 후 도윤이 잠들었다. 지선은 조용히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그녀는 윤정과 마주쳤다. 벌써 가시나요? 지선이 공손하게 물었다. 윤정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네, 하지만 곧 다시 올 거예요. 도윤이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네요. 지선이 말했다. 그 아이는 제 조카예요. 윤정이 강조했다. 그리고 제 동생의 아들이죠. 저는 그의 안전과 행복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선이 대답했다. 윤정은 한 발짝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다.
당신이 뭘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준이 당신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왜 당신을 고용했는지 궁금해요. 그건 민준 씨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지선이 평온하게 대답했다. 곧 알아낼 거예요. 윤정이 위협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여기서 뭘 원하는지도요. 지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윤정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준이 복도 끝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윤정이 뭐라고 했나요? 아무것도요. 지선이 거짓말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더 많은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윤정은 보호적이에요. 아내가 그녀의 언니였거든요. 윤정은 도윤이 자신의 아이였으면 하는 것 같아요. 이해해요. 지선이 말했다. 그녀는 그저 도윤이를 걱정하는 거죠. 네, 하지만 때로는 지나쳐요. 민준이 인정했다. 오늘 저녁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지선이 미소 지었다. 저는 더 심한 것도 겪어봤어요. 민준은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도윤이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선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들을 좋아해요. 민준이 떠난 후 지선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그녀는 윤정의 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정말로 이 가족에게 속하는 걸까? 그녀의 과거가 그녀를 영원히 따라다닐까? 창문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나고 있었다. 지선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이런 삶을 꿈꿀 수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웠다. 윤정의 방문 이후 며칠이 흘렀다. 지선은 평소처럼 도윤을 돌보며 일상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윤정의 날카로운 시선과 질문들이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어느 맑은 아침, 지선은 뒷마당에서 자신의 옷을 손빨래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세탁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 불편했다. 손에 비누 거품을 묻히고 작은 대야에서 옷을 빨면서 그녀는 어릴 적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빨래를 했다. 세탁기 써도 돼요, 알잖아요. 미연이 뒷문에서 나오며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요. 지선이 대답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요. 미연은 그녀를 관찰하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지선은 계속해서 옷을 헹구고 있었을 때 담장 너머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낡은 모자를 쓴 마른 남자가 담장 위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팔에는 문신이 있었고 입에는 비뚤어진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기적이네, 작은 아가씨. 남자가 격이 없이 말했다. 지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승원, 날 어떻게 찾았어? 이런 동네에서 너 같은 얼굴은 눈에 띄지. 승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거리에서 소문이 돌더라고. 지선이가 부잣집에 들어갔다고. 지선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뭘 원해?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랜만에 얼굴 보러 왔지. 승원이 대답했다. 그의 미소 뒤에는 무언가 불안한 것이 숨어 있었다. 잘 살고 있네. 좋은 집, 좋은 옷, 이 모든 걸 어떻게 얻었어? 그건 내 상관 아니야. 지선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가. 여기 오면 안 돼. 뭐? 옛 친구를 이렇게 대하냐? 승원이 가짜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거리에서 누가 널 도왔는지 벌써 잊었어? 도움? 지선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다. 넌 날 재킷과 소주 2병에 팔았어. 그게 네가 생각하는 도움이야? 승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살아남는 방법이었지. 넌 이해 못할 거야. 넌 항상 착한 척했으니까. 지선은 담장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당장 떠나. 다시는 오지 마. 이봐, 진정해. 승원이 손을 들어 올렸다. 그냥 얘기하러 왔어. 그리고 어쩌면 작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도움? 지선이 눈을 가늘게 떴다. 돈이 좀 필요해. 승원이 솔직하게 말했다. 이 집 주인은 분명 부자일 텐데 몇백만 원이면 충분해. 미쳤어? 지선이 소리쳤다.
난 너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지금 당장 가. 승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빨리 거리 생활을 잊었나 보네. 내가 널 알고 있다는 걸 잊지 마. 내 과거도. 그건 협박이야? 지선이 물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지. 승원이 어깨를 으쓱했다. 이 집 주인이네 과거에 대해 다 알아.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디서 잤는지. 지선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생각해봐. 승원이 계속했다. 1,000만 원이면 내 비밀은 안전할 거야. 작은 데까지. 꺼져. 지선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승원은 씩 웃었다.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답을 기다릴게. 알았지? 그가 떠나기 전에 지선은 복대 서 있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미연이었다. 그녀는 얼마나 들었을까? 승원이 사라진 후 지선은 떨리는 손으로 빨래를 마저 걸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승원의 등장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뒤에 남겨두려 했던 과거의 일부를 다시 끌어냈다. 그날 저녁 지선은 도윤을 학교에서 데려왔을 때 현관에서 윤정을 마주쳤다. 또 오셨네요. 지선이 놀라서 말했다. 제 조카를 보러 자주 와요. 윤정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이 지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오늘 아침에 재밌는 방문객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지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연이 윤정에게 승원의 방문에 대해 말한 것이 분명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지선이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다. 윤정은 비웃음을 지었다. 미연 씨가 뒷마당에서 당신과 낯선 남자의 대화를 들었대요. 친구였나요? 아니면 그 이상? 그건 사적인 일이에요. 지선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 집에서는 사적인 일이 없어요. 윤정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특히 도윤이의 안전과 관련되었다면요. 도윤이는 안전해요. 그 남자는 그저... 지선이 망설였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거리에서 알던 사람이죠? 윤정이 날카롭게 물었다. 지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도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숙제할 시간이야, 도윤아. 그날 밤 지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승원의 위협과 윤정의 의심 사이에서 갇힌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여기서 찾은 작은 행복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을까? 3일 후 지선이 도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가 문을 열자 승원이 다시 그곳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담장 너머가 아니라 정문 앞이었다. 생각해봤어. 그가 즉시 물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지선이 경악했다. 주소 찾는 건 어렵지 않아. 승원이 웃었다. 그래서 내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냐고. 네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말해봐. 지선이 문을 반쯤 닫으며 말했다. 이미 말했잖아. 나 1,000만 원. 승원이 손가락으로 수치를 표시했다. 계산해봤어. 그 정도면 충분할 거야. 미쳤어.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다는 거야? 지선이 분노하며 물었다. 내겐 돈 많은 고용주가 있잖아. 승원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에게 선불로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더 창의적인 방법을 찾든가. 지옥에나 가. 지선이 소리쳤다.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승원의 목소리가 어두워졌다. 그럼 어떨까? 네 고용주에게 네 과거에 대해 모두 말해주면?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와 함께 다녔는지. 지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넌 그럴 수 없어. 시험해볼래? 승원이 도전적으로 물었다. 그때 지선은 복도에서 미연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녀가 얼마나 들었을지 지선은 알 수 없었다. 나가. 지선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일주일 안에 답해. 승원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내 고용주에게 직접 찾아갈 거야. 지선은 문을 쾅 닫았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등 뒤에서 미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였어요? 지선은 천천히 돌아섰다. 아무도 아니에요. 정말요? 미연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 사람이 왜 돈을 요구했죠? 들었군요. 지선이 한숨을 쉬었다. 민준 씨에게 말해야 할 것 같네요. 미연이 말했다. 제발. 지선이 애원했다. 제가 설명할게요. 그냥 민준 씨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미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녁까지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제가 말할 거예요. 그날 오후 지선은 도윤과 함께 숙제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승원의 위협과 미연의 최후 통첩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가 진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이 지선을 서재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미연 씨가 말하더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아침에 방문객이 있었다고요. 지선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제가 설명할게요. 들을게요. 민준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과거, 승원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위협까지.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침묵 속에서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 남자는 승원이라고 해요. 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에 거리에서 알던 사람이에요. 그는 저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니면 제 과거에 대해 모두 말하겠대요. 민준은 서재의 창가로 걸어갔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서울의 불빛이 창문에 반사되고 있었다. 그 과거가 뭐죠? 그가 마침내 물었다. 그가 말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지선은 손을 꽉 쥐었다. 거리에서 살 때 저는 생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항상 자랑스러운 것들은 아니었죠.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민준이 요구했다. 지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가끔 물건을 훔쳤어요. 식료품점에서 음식을, 때로는 옷가게에서 옷을, 그리고 승원과 그의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그들은 더 나쁜 일들을 했죠. 저는 그들의 물건을 지키거나 망을 보는 일을 했어요. 범죄 기록이 있나요? 민준이 물었다. 경찰에 몇 번 잡혔지만 미성년자여서 기록은 없어요. 지선이 대답했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승원이란 사람은 당신에게 뭘 원하는 거죠? 돈이요? 1,000만 원. 지선이 말했다. 그는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민준이 재촉했다. 그는 제가 어떻게든 당신에게서 돈을 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선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당신을 내보내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지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정말로 도윤이를 돌보고 싶어요. 그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민준이 설명했다. 당신의 과거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돈을 요구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도윤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이해해요. 지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떠나는 게 최선일 거예요. 민준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지금 바로 짐을 챙기세요. 미안하지만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떠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선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을 나갔다. 복도에서 그녀는 도윤이 자신의 방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가는 거예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선은 쪼그려 앉아 도윤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잠시 동안만이야. 곧 돌아올 거야. 약속할게. 거짓말이에요. 도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도윤을 꽉 안았다. 난 널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알았지? 넌 내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야. 지선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간단히 짐을 쌌다. 그녀에게는 많은 물건이 없었다. 민준이 사준 몇 벌의 옷과 개인 용품들을 가방에 넣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도윤이 그려준 그림을 조심스럽게 가방 안쪽에 넣었다. 현관에서 민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봉투를 건넸다. 1달치 급여예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했어요. 쉼터에 가지 말고 호텔에서 지내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선이 말했다. 모든 일에 죄송해요.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갈 때 민준이 다시 말했다.
지선 씨, 당신을 내보내는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도윤의 안전 때문이에요.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문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멀리서 승원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선은 그를 무시하고 거리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적어도 도윤은 안전할 것이다. 민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이불을 걷어차며 여러 번 뒤척였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늘어났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그것이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아침 식사를 거부했다. 그는 숟가락을 가지고 장난만 치며 의욕 없이 접시를 밀어냈다. 지선 누나가 없어요. 그가 우울하게 말했다. 일시적인 거야. 민준이 아들을 달래려고 했다. 곧 돌아올 거야. 거짓말이에요. 도윤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누나를 내쫓았잖아요. 엄마처럼요.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렇지 않아, 도윤아. 이건 다른 일이야. 똑같아요. 도윤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지선 누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민주는 아들을 안아주려 했지만 도윤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소년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도 내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민주는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아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점심시간 그는 회사의 오랜 비서인 혜진을 불렀다. 혜진 씨, 이상한 얘기 좀 들었어요. 그가 물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민준이 부드럽게 격려했다. 사실 혜진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며칠 전에 윤정 씨를 마트에서 봤어요. 그녀가 친구들에게 당신이 길거리 여자를 집에 데려왔다고 말하더라고요. 미쳤다고도 했고요. 민준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죄송해요. 혜진이 말했다. 그냥 들은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민주는 사무실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윤정이 승원에게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쩌면 그녀가 그를 고용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결심했다.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그는 지선을 찾아 나섰다. 그녀가 있을 만한 모든 장소를 방문했다. 공원, 쉼터,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분식집까지. 2시간의 수색 끝에 그는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다. 지선은 남산 공원의 익숙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민준이 다가가자 지선이 놀라서 물었다.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가 대답했다. 왜요? 지선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진실을 알고 싶어서요. 민준이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윤정에 대해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해. 지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윤정 씨는 뭐죠? 그녀가 당신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민준이 설명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녀가 승원이란 남자에게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선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회사 비서가 윤정이 한 말을 들었대요. 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승원이 갑자기 나타난 시기가 윤정이 처음 방문한 직후예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하죠. 지선은 공원 벤치 끝을 꽉 붙잡았다. 전에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민준이 물었다. 승원은 지선이 말을 고르며 망설였다. 그는 단순히 제가 길에서 알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저를 이용했어요. 제가 취약할 때 그는 저를 보호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저를 통제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저를 문자 그대로 재킷과 소주 2병에 팔았어요. 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남자에게요. 지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도망쳤어요. 그 이후로 승원을 다시 보지 않았죠. 그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남자는 감옥에 가야 해요. 그건 소용없어요. 지선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항상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제가 떠난 거예요. 당신과 도윤이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래서 도망치기로 했어요. 민준이 물었다.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지선이 말했다. 승원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윤정 씨도요. 민준은 지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조사했어요. 윤정이 하는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해요. 그리고 승원의 경우 우리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지선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시도해봐야 알죠.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올래요? 도윤이 당신을 너무 그리워해요. 지선은 긴 침묵 후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괜찮을까요? 네.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승원이 다시 나타나면 우리가 함께 맞서요. 함께.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무너졌다. 왜 저를 믿으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 과거와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민준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제 아들에게 준 것은 어떤 보모도, 어떤 가정교사도 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은 잠시 그렇게 앉아 있었다. 서울의 소음과 바람 소리만이 그들 주위에 맴돌았다. 집에 가요.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선은 마침내 미소 지었다. 네, 집에 가요. 지선이 민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도윤은 이미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고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안겼다. 돌아왔어요. 소년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아빠가 거짓말 안 했어요. 지선은 도윤을 꽉 안아주었다. 그래, 약속했잖아. 돌아온다고. 미연은 복대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덜 적대적이었다. 방은 그대로예요. 미연이 간결하게 말했다. 저녁 식사는 30분 후에 준비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선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도윤은 지선이 없었던 동안의 모든 일을 신나게 들려주었다. 학교에서 배운 것, 그린 그림, 그리고 꾼 꿈까지. 지선은 주에 깊게 들었고 때때로 민준과 시선을 교환했다. 식사 후 도윤이 잠들자 민준은 지선을 서재로 불렀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선이 물었다. 먼저 윤정부터 해결해야 해요. 민준이 결심한 듯 말했다. 더 이상 그녀가 우리 생활에 간섭하도록 놔둘 수 없어요. 다음 날 오전, 윤정은 예고 없이 집에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고가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민준아, 오랜만이. 그녀가 말하다가 갑자기 지선을 발견하고 멈췄다. 당신 아직도 여기 있네요. 네. 지선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여전히 여기 있어요. 윤정은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정말? 그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윤정.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좀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 그들은 서재로 들어갔다. 지선은 밖에 남아 도윤과 함께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불안으로 뛰고 있었다. 서재 안에서 민준은 윤정과 마주보고 앉았다. 내가 알아. 그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당신이 지선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승원이란 남자를 보냈다는 것도.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부정하지 마. 민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증거가 있어. 당신이 그 남자에게 돈을 지불한 내역까지. 윤정은 잠시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곧 태도를 바꿨다. 그래, 인정할게. 하지만 모두 도윤을 위해서야. 그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너는 모르잖아. 그건 당신이 모르는 거야. 민준이 반박했다. 지선은 도윤에게 최고의 보모야. 그녀가 온 이후로 도윤은 완전히 달라졌어. 네가 그 여자에게 빠져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윤정이 소리쳤다. 이제 그만해.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마.
도윤을 보고 싶으면 내 허락을 받아 날 쫓아내는 거야. 윤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초대받지 않은 곳에 간섭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거야.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윤정은 분노로 떨며 일어섰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 여자가 누군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이미 알아. 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그녀를 믿어. 윤정이 떠난 후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윤정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오후 지선은 도윤과 함께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그들은 종이배를 접어 작은 물웅덩이에 띄우고 있었다. 이모는 이제 안 와요? 도윤이 갑자기 물었다. 지선은 잠시 망설였다. 글쎄, 당분간은 아마 그럴 것 같아. 좋아요.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다. 이모는 항상 저한테 뭐 해야 한다고 말하기만 했어요. 지선 누나처럼 같이 놀아주지는 않았어요. 지선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도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장소에 있다고 느꼈다. 민주는 부엌 창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오랫동안 그의 집은 그저 벽과 가구로 이루어진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다시 가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멀리서 승원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윤정도 마찬가지였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선이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선이 민준의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윤정과의 대립 이후 그녀는 더 큰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목요일 아침 도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지선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미연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했다. 무슨 일이에요? 지선이 물었다. 미연은 말없이 그녀의 휴대폰을 건넸다. 화면에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떠 있었다. 지선은 천천히 그것을 읽기 시작했고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민준과 함께 살고 있는 여자, 그의 아들을 돌보는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지선이고 이 사람은 그녀의 거리 친구 중 하나입니다. 조심하세요. 게시물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지선과 승원이 거리에서 반쯤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지선은 모자를 쓰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승원은 마치 세상을 소유한 것처럼 웃고 있었다. 이걸 누가? 지선이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모르겠어요. 미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도윤이 학교 학부모 그룹에 모두 공유되고 있어요. 지선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미연에게 돌려주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민준 씨는 알아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방금 전화했어요. 미연이 대답했다. 곧 돌아오실 거예요. 30분 후 민준이 서둘러 집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지선에게 보여주었다. 지난 1시간 동안 수십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예요? 민준이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지선은 목을 가다듬었다. 몇 년 전이에요. 제가 거리에서 승원과 함께 있을 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민준이 재빨리 말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지선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윤정이에요.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이 사진을 구했을까요? 승원에게서요. 지선이 설명했다. 그는 분명 돈을 받았을 거예요. 민준은 소파에 지선 옆에 앉았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카카오톡 그룹, 학부모 모임, 심지어 지역 소식 페이지까지.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부유한 사업가 민준이 집에 들인 거리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집 앞에 기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식 언론인이 아닌 가십성 기사를 쓰는 프리랜서와 블로거들이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지선에게 압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게 다 제 탓이에요. 지선이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윤정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이기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저녁이 되자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친구들이 지선 누나에 대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쁜 사람이라고요. 지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도윤에게 다가가 쪼그려 앉았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요. 지선 누나는 세상에서 제일 착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모두에게. 지선은 감정이 북받쳐 도윤을 꽉 안았다. 민주는 그들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지선은 자신의 방에서 울음을 참으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그녀를 쫓아올 줄 몰랐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도윤이 이 모든 상황에 휘말린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선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었다. 어제의 사건으로 그녀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지선 씨 괜찮아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선은 천천히 이불을 내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울어서 붉게 부어 있었다.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두가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윤이도 이 모든 상황에 휘말렸고요. 민주는 그녀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선이 절망적으로 물었다. 나가서 인터뷰라도 할까요? 네, 저는 거리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계란도 튀기고 바닥도 청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까요? 당신은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저 당신이 항상 해왔던 것처럼 존엄성을 가지고 맞서면 돼요. 지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 씨, 현실을 보세요. 사람들은 저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들은 제가 당신의 돈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해요. 혹은 더 나쁜 것을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선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 더럽게 느껴져요.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도윤에게 있어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도요. 지선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먼저 도윤의 학교에 가야 해요. 민준이 말했다.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해요. 1시간 후 그들은 도윤의 학교 교장실에 앉아 있었다. 교장 김현우는 60대 초반에 엄격해 보이는 남자였지만 그의 눈에는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이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김 교장이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꽤 큰 소동이 일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공격입니다. 지선 씨는 훌륭한 보모이고 도윤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김 교장은 지선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강 씨, 그 사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네, 그 사진은 진짜입니다. 몇 년 전 제가 거리에서 살 때 찍힌 것이에요. 그 남자는 제가 알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제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어떤가요? 김 교장이 물었다. 도윤이는 지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만난 가장 특별한 아이예요.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은 제게 큰 행복이에요. 김 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소셜미디어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도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강 씨가 온 이후로 그가 더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선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김 교장이 덧붙였다. 다른 학부모들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교를 나오면서 지선은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운동장 한쪽에 모여 그녀를 가리키며 속삭이고 있었다. 무시해요.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하지만 지선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아니요, 그들을 만나고 싶어요. 확실해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선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지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다.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가 다가가자 학부모들의 대화가 갑자기 멈추었다. 그들은 놀란 눈으로 지선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지선이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저는 강지선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몇몇 여성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제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지선이 계속했다. 네, 그 사진은 진짜예요. 저는 거리에서 살았어요. 수년 동안 그곳에 있었고 생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귓속말을 했다. 지선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누구인지 전부 말해주지는 않아요. 제가 도윤을 어떻게 돌보는지, 제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죠. 당신이 어떻게 이 집에 들어오게 됐는지 궁금해요. 한 여성이 도전적으로 물었다. 어떻게 이정 씨 같은 사람이 당신을 고용했죠? 우연히 만났어요. 지선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도윤이 공원에서 넘어졌고 제가 도와주었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부유한 남자의 집에 들어갔군요. 다른 여성이 비난조로 말했다. 지선은 분노를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민준 씨가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고 저는 그저 도윤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부끄럽지 않나요? 첫 번째 여성이 다시 물었다. 당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전에는 그랬습니다. 지선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겪은 일은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잘 고시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당신의 눈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지선의 진심 어린 말에 몇몇은 불편한 듯 발을 옮겼다. 박수라도 쳐줄까요? 한 여성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아니요. 지선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저 도울 생각이 없다면 조용히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도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민주는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한 여성이 그들을 따라왔다. 잠시만요, 그녀가 불렀다. 지선과 민준이 멈추어 돌아보았다. 저는 도윤이 반 친구 엄마예요. 박소영이라고 해요.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방금 하신 말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선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이가 도윤이에 대해 말해요. 소영이 계속했다. 도윤이가 전에는 늘 슬퍼 보였는데 요즘은 행복해 보인대요. 지선 씨 때문이라고요. 지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영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놀면 좋겠어요. 언제 시간 되세요? 민주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작은 이해의 순간, 작은 연결의 순간. 그날 오후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전화가 몇 통 왔다. 그들 모두가 지지를 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를 시작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지선은 각각의 전화에 정직하고 진솔하게 응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오늘 친구들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지선이 놀라서 물었다. 네. 그리고 제가 지선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선은 민준과 시선을 교환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날 밤
지선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그녀는 아직 많은 도전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선이 학부모들에게 맞선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상황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의 소동은 가라앉았고 도윤은 학교에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었다. 승원. 그는 여전히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때때로 지선은 집 근처에서 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다. 금요일 오후 지선은 도윤을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 길이었다. 그들이 공원을 지나갈 때 그녀는 벤치에 앉아있는 승원을 발견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 그의 옷은 더 낡았고 얼굴은 지쳐 보였다. 도윤아, 잠시만 저기서 기다려줄래? 지선이 공원 놀이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도윤이 놀이터로 달려가자 지선은 조심스럽게 승원에게 다가갔다. 왜 계속 나를 따라다녀? 그녀가 물었다. 승원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예전의 교활함 대신 피로가 가득했다. 그 여자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아. 그가 중얼거렸다. 윤정, 지선이 물었다. 승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소셜미디어에서 망신당하는 걸 보고 싶어 했어. 하지만 네가 무너지지 않자 흥미를 잃었나 봐. 지선은 한숨을 내쉬며 벤치에 앉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나를 괴롭힐 거야. 뭐 하러? 승원이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 내게서 얻을 게 없어. 왜 이렇게 된 거야, 승원? 지선이 진지하게 물었다. 우리는 그저 길에서 살았던 두 아이였잖아.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승원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 거리가 사람을 바꿔. 지선아, 너는 알잖아.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 지선이 말했다. 난 내 선택을 했어. 너무 늦었어 나한테는. 승원이 쓰게 웃었다. 지선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승원을 바라보며 문득 그가 예전에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이용했고 배신했고 심지어 팔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같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도움이 필요해?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승원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 네가 원한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지선이 말했다. 재활센터, 쉼터, 직업훈련. 무언가 있을 거야. 승원은 웃음을 터뜨렸다. 너 정말 달라졌구나. 그 부자가 널 바꿨어? 아니, 지선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나 자신을 바꿨어. 도윤이 날 바꿨고. 승원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멀리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 애가 너한테 특별한가 보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응. 지선이 미소 지었다. 그 애는 내 인생을 바꿨어. 승원은 일어섰다. 고맙지만 난 네 도움이 필요 없어.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가 떠나려 할 때 지선이 그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 승원. 뭐? 그가 인내심 없이 물었다. 네가 윤정한테서 받은 돈으로 뭘 했는지 알고 싶어. 지선이 물었다. 승원은 잠시 침묵했다. 술 마시고 도박했지. 뭘 하겠어. 지선이 한숨을 내쉬었다. 승원, 난 네가 또 나타날까 봐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보니 넌 그저 길을 잃은 것 같아. 승원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날 동정하지 마. 난 내 도움이 필요 없어. 이해해. 다른 것을 묻고 싶어. 지선이 계속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같이 찍은 사진 윤정에게 어떻게 준 거야? 승원은 당황한 듯 보였다. 무슨 소리야? 내가 거리에서 너와 함께 있는 사진 어떻게 그녀에게 줬어? 승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런 사진을 준 적 없어. 지선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어떻게? 그때 승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꺼내 확인하고는 무시했다. 가봐야 해. 그가 말했다. 잠깐만. 지선이 다시 그를 붙잡았다. 사진에 대해 말해줘. 승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난 정말 모르겠어. 내가 가진 사진은 모두 잃어버렸어. 거리에서 사는 동안 내 물건은 계속 도난당했으니까. 지선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승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럼 윤정은 어떻게 그 사진을 얻었을까? 글쎄, 승원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조심하라고 충고할게. 그녀는 위험해, 지선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승원이 떠난 후 지선은 잠시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무언가 이상했다. 만약 승원이 윤정에게 사진을 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어떻게 그것을 얻었을까? 그날 저녁 지선은 집으로 돌아와 민준에게 승원과의 대화에 대해 말했다. 이상해요. 민준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윤정이 어떻게 그 사진을 구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지선이 대답했다. 하지만 승원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민준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했다. 잠깐만요. 윤정이 예전에 당신을 어디서 봤다고 말한 적 없나요? 지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반응으로 봐서는 절대 그런 적 없을 거예요. 이상하네요. 민준이 중얼거렸다. 조사해봐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지선은 현관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4번 접힌 노란 종이와 테이프로 붙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작은 집 앞에 서 있는 2아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약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과 5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 그들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낡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날 잊지 마, 동생아. 지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사진은 그녀가 할머니와 함께 살았을 때의 것이었다. 아동 보호 시스템으로 보내지기 전이었다. 이 소녀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민준이 부엌에서 나와 그녀의 표정을 보고 즉시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지선은 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게 승원이에요. 그는 제 오빠예요. 민준은 놀라서 사진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당신의 오빠요? 하지만 어떻게? 지선은 노란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승원의 편지였다. 지선아, 이제야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겼다. 난 네 오빠다. 우리가 헤어진 후 나는 길에서 살았고 점점 더 나빠졌다. 네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몇 년 전 우연히 너를 거리에서 발견했지만 너는 날 알아보지 못했다. 난 너무 변해 있었으니까. 그때 내가 널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너를 이용하고 상처 입혔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윤정에 대해서는 그녀는 내가 네 오빠라는 걸 몰랐다. 하지만 사진을 요구했을 때 난 그녀에게 우리 옛날 사진을 주지 않았다. 네가 거리에서 살 때 찍은 사진만 줬다. 그 오래된 사진들은 내가 항상 간직해왔어. 난 이제 서울을 떠난다. 더 이상 네 안에서 자신을 찾지 마라. 넌 이제 행복한 삶을 찾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행복해라, 지선아.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때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짧은 행복의 시간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이별. 우리가 어렸을 때 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죠. 어느 날 승원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이 왔고 그들은 할머니가 더 이상 우리를 돌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동보호 시스템으로 보내졌고 서로 다른 곳에 배치되었어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승원은 네, 제 오빠였어요. 지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를 버리고 팔고 다시 만나고 계속해서 저를 상처 입힌 오빠. 하지만 그는 또한 우리가 추울 때 저를 업은 소년이었고 제가 울지 않도록 이야기를 지어낸 소년이었어요. 그날 오후 지선은 승원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다고 알려준 쉼터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는 이미 떠난 후였다. 쉼터 관리인이 그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네오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랐어. 거리가 날 이겼어. 할 수 있다면 날 용서해. 더 이상 내 안에서 자신을 찾지 마. 행복해라, 지선아. 지선은 쪽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었고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승원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까요? 민준이 물었다.
지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의 소원을 존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길을 가길 원해요. 일주일 후 민주는 지선과 도윤을 데리고 부모님의 전원주택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다.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치유가 되었다. 마지막 날 아침, 도윤이 그림을 들고 왔다. 세 사람과 그 위에 큰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각자의 이름을 썼다. 도윤, 지선, 아빠, 그리고 구석에 떨리는 글씨로 그는 다른 단어를 추가했다. 가족. 지선은 도윤을 꽉 안아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정말 가족인가요? 도윤이 물었다. 지선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같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래, 지선이 마침내 대답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그날 저녁 그들이 서울로 돌아왔을 때 지선은 창문을 통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다. 거리에서의 삶, 생존을 위한 투쟁, 그리고 이제 여기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상처와 기억들과 함께. 하지만 현재는 그녀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을 제공했다. 소속감. 그리고 처음으로 미래는 그녀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그저 그녀 자신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